존슨은 어떤 멜라닌 클라인이 영국에 오도록 초청한 당사자고 후견인 노릇을 계속 한 거죠. 그리고 정신분석 이론상으로 봤어도 프로이드의 어떤 불안 이론, 말하자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중심의 불안 이론하고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본적 이 불안, 아이들이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불안에 대한 초점이 있었는데, 프로이드가 봤던 에디푸스 컴플렉스 중심의 그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상당히 커서 3살에서 3살에서 5살 사이에 일어난 현상이고, 그걸 불안으로 보고 그때 일어났던 것을 어떤 아이들의 유아 신경증을 경험한다, 이렇게 봤어요. 아이들이 3살, 4살쯤 되면 우리가 마가렛 말러 식으로 얘기를 하면 분리개별화가 이제 된 이유라고 봐요. 분리개별화가 되면 마가렛 말러는 이걸 심리적인 탄생이라고 그래요. 사이클라지컬 버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엄마에게서 태어났지만 아직 심리적으로는 주체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3살쯤 되면 이제 심리적인 주체로서 새로 태어나는데, 그래서 이걸 분리개별화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조금 본다면, 프로이드는 그래서 분리개별화된 상태, 그러니까 엄마와 자기가 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엄마는 자기하고 다른 생각이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는 단계죠. 이때에 아이들이 가족 내에서 자기 부모를 부모하고 관계에서 부모가 자기하고 다르다고, 다른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 부모 중 한 사람과 더 가깝고 하고 싶고, 한 사람하고는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소망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사랑 대상이 되고 한쪽에 대해서는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삼각관계, 이런 구조 속에서 아이들은 갈등이 발생해요. 에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근친 상간이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는 근친 살해죠. 말하자면 남자아이라고 한다면 보통의 에디푸스 컴플렉스는 어머니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근친 상간의 어떤 이런 충동과, 아버지는 없애버리고 싶은 욕구니까 근친 살해 욕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때에 오는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여러 가지 불안들이 생겨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유아 신경증을 앓는다고 그래요. 인펀타일 뉴로시스, 사이코뉴로시스, 인펀타일 뉴로시스를. 아이들이 그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마음의 상태죠. 마음의 상태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동대로 하다간 혼나게 되는 거죠. 무섭죠. 이때 캐스트레이션 앵사이티라는, 거세 불안이라고 하는 위협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이걸 억압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부모가, 아이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무서워요. 아버지가 굉장히 전능감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아주 힘센 사람인데, 그래서 어쩌면 자기가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무섭죠. 무서운 대상인데, 이런 대상하고 자기 욕동대로 이부 아버지에게 맞서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자기 내면화하는 작업이 일어난다. 자기 내면으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특질들을 자기 안에 가지고 가면,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을 자기 안에서 하지 말라. 뭘 하는 게 좋다 하는 것들, 아버지가 하는 역할들이 자기 안에 심리 내적으로 내면화하는 것이 결국 초자아가 된다고 이렇게 봤어요. 슈퍼이고가. 그러니까 아이는 처음에는 자기의 캐스트레이션 앵사이티가 자기 뜻대로 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혼나게 되죠. 근데 이게 부모를 내사하니까, 그래서 외부 세계에 있었던 갈등이,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 어떤 면에서는 부모를 자기 내적 대상으로 내면화하다 보니까, 내면화된 대상이 이제 슈퍼이고라는 개념을 나중에 프로이드가 붙였는데, 이 초자가 결국은 부모잖아요. 밖에 있었던 부모니까
지금 이 부모, 밖에 있는 부모에게 자기가 사랑받아야 되고 혼나지 않아야 됐던 것이 지금은 수포이고 초자,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이 초자로부터 사랑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초자로부터 또 잘못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갈등 구조가 있어, 이 아이의 이고와 이 슈퍼 이고 간에 이제 심리 내적인 갈등이 발생한다. 그 외부에 있었던 아버지나 어머니하고의 갈등, 외부에 있었던 아버지, 부모나, 그러니까 부모 중에 특히 아버지하고 갈등 구조가 결국 심리 내적으로 초자와 자아 간의 갈등 구조로 바뀐다. 이런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이런 마음의 상태, 이것을 인펀타일 뉴로시스, 그러니까 유아 신경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유아 신경증이 아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른이 돼서 어덜트 사이코 뉴로시스는 바로 이런 심리가 어린 시절에 가졌던 유아 신경증이 다시 어른이 돼서 어떤 어른이 된 이 사람이 어떤 갈등 구조가 갔을 때,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런 삼각구도처럼 이런 갈등 구조가 생겨났을 때, 이 사람 누구하고의 애정 관계나 또는 누구하고의 경쟁 관계, 사람과 경쟁의 이런 라이벌 관계, 사랑 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과거에 힘들었던 정서가 전이 속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른의 신경증은 유아 신경증의 경험하고 연결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을 하다 보니까 프로이드는 어떤 불안의 근원을 3세에서 5세 이런 식으로 봤는데, 이 존스는 어떤 클라인하고 마찬가지로 아주 초기에 아이들의 불안이죠. 그쪽에 이론적으로 클라인과 굉장히 밀접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초기 아동들, 초기 유아들의 어떤 심리 상태에 대한 연구, 그래서 초기 아이들이 가진 불안 상태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드를 굉장히 서포트하고 그 프로이드의 이론이 프로이드 전집이 발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쓰고, 영국에서 정신분석가, 영국 정신분석 학회의 회장을 역임을 하고 이렇게 큰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정신분석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지만 프로이드의 이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프로이드 1938년에 안나 프로이드가 영국으로 올 무렵에 이미 그 이전에 베를린이나 비엔나에 있었던 많은 정신분석가들이 영국으로 이주하게 돼요. 일부는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영국으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리 와서 정신분석에 대해서 특히 아동치료를 하고 있었던 안나 프로이드가 아니라 여기서는 멜라니 클라인의 견해하고 지금 1938년에 이주한 안나 프로이드와 또 안나 프로이드를 따르는 이런 정신분석가들, 비엔나 출신이나 베를린 출신의 정신분석가들 속에 굉장한 갈등 구조가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이론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존스가 그때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여기에 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쓴 얘기 중에 프로이드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자기들 주관적인 동기 때문에 떠난 사람들인데, 자기가 볼 때 멜라니 클라인은 그런 것은 아니다. 이분은 자기 독자적인 이론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프로이드 선생을 내가 존경하지만 프로이드 선생님의 이론 중에 어떨 때는 잘 맞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도 과학적인 발전을 정신분석이 해내려면 어떠면 프로이드가 세운 정신분석이 과학으로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프로이드를 넘어설 수 있는 이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프로이드가
세운 이 정신 분석이 계속해서 과학적으로 발전하려면 프로이드를 넘어서는 이론이 나와야 되는데, 프로이드의 한계를 넘겠다고 하는 이 멜라니 클라인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을 옹호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멜라니 클라인이 너무 무리하고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프로이드나 프로이드의 딸이나 또 그 당시에 정통 정신분석가 클래시컬 티어리 쪽에서는 이단으로 몰리고 있었기 때문에 멜라니 클라인이 본인이 프로이드의 제자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고지고대 너무 지나치게 프로이드 선생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무리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특히 데스 인스틴, 죽음 본능을 프로이드의 제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프로이드 선생님이 어떤 생물학적이거나 철학적인 개념의 데스 인스틴트를 정신분석 개념으로 들여오고 있어 너무 무리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서 프로이드가 그렇게 죽음 본능을 외쳤지만 다른 제자들은 따라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가장 적극적으로 따라간 게 여기서 멜라니 클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멜라니 클라인이 아주 철저하게 데스 인스팅트를 따라가다 보니까 프로이드의 후기 이론을 기반으로 자기 이론을 세웠어요. 그런데 실제로 프로이드의 정통 정신분석을 공부한 사람들이 영국으로 온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분들은 주로 프로이드의 전기 이론을 중심으로 이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전기 이론과 후기 이론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아이러니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멜라니 클라인은 어쨌든 프로이드의 제자라는 걸 입증받기 위해서 프로이드의 최신 이론을 열심히 따라가서 남들보다 더 철저하게 이 본능 이론, 그 데스 인스팅트 이론을 자기의 대상관계 이론 속에 접합을 한 거예요. 사실은 대상관계 이론을 순수하게 가다 보면 본능 이론하고는 거리가 있게 마련인데 이걸 무리가 가지만 이걸 접목을 시킨 거죠. 그래서 페어뱅 같은 분은 대상관계 이론을 순수하게 대상관계로만 이론을 세운 거죠. 그런데 멜라니 클라인은 대상관계 이론을 세우면서 본능 이론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따랐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원래는 각자 융합하기 어려운 것을 함께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지나친 경향이 있다고 이제 학자들이 볼 수 있었겠죠. 어떤 부분에서 무리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프로이드의 정통정신분석을 따르는 이런 클래식한 이론가들, 안나 프로이드를 따라왔던 이고 사이칼로지스트 쪽의 정신분석가들이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프로이드를 따르는 이 이론을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멜라니 클라인 이론이 프로이드 이론과 너무 동떨어지게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한편에서 보면 지금 영국으로 이주한 이 사람들이 프로이드의 최신 이론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죠.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멜라니 클라인이 프로이디언이냐 아니냐가 여기서 결정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영국 정신분석 학회 내에서 거기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받아서 가르칠 수 있으려면 정신분석 학회의 멤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영국 정신분석 학회에 정의원 자격을 유지를 해야 거기서 가르칠 수가 있고 프랙티스 할 수 있고 어떤 세미나도 하고 다 이게 학술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멜라니 클라인이 처했던 위기는 정통 프로이디언들이 당신은 프로이디언 이론하고 맞지 않는 이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비난들이 있으니까 멜라니 클라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커리어나 그리고 삶 전체가 만약에 여기서 축출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게 되는 거죠. 자기의 어떤 프랙티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문 활동이 완전히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삶 속에서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대논쟁이 굉장히 양편이 서로 질 수 없는 아주 처절한 싸움으로 이어진 거죠. 그렇지만 다행히 학문적으로 이렇게 서로 의견을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좋은 논문들이 나오면서 어떤 면은 대상관계 이론이 좀 더 정교하게 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냥 지금까지 그냥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만 가지고 쭉 오던 그런 부분들이 멜라니 클라인을 지지하는 그 제자 그룹이나 동료들이 멜라니 클라인의 어떤 이론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내면서 멜라니 클라인을 옹호하는 이론들을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대상관계 이론이 조금 더 정치하게 발전하는 어떤 큰 계기가 된 거죠. 그렇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페인풀한데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결국은 서로 타협이 일어나요. 양쪽의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서로 융합을 하지 못했지만 안나 프로이드 파 그리고 클라인 파 학파로 이제 친다면 이런 두 개의 학파하고 중간에 있었던 멜라니 클라인하고 어느 쪽에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어떤 노선을 취하고 있는 중립파 내지는 독립파 이렇게 세 개의 그룹이 형성되면서 이 세 그룹이 공평하게 정치분석학회의 행정에 참여하고 그 운영에 참여한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 봉합이 되는 거죠. 봉합이 돼서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도 거기서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이런 선에서 봉합이 되면서 이 논쟁이 끝났어요. 그게 어쩌면 오늘 이 대논쟁 이 전체 스토리를 그냥 제가 요약한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그때 어떤 논리로 어떤 아규먼트를 어떤 분이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또 어떻게 이걸 수용했느냐 하는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조금만 더 나누죠.